어떻게 스페인이 이 많은 대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큰 대승을 이룬 전투는 많지가 않죠.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총균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어째서 이 스페인은 잉카 제국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었을까? 왜 원주민들은 참패하였을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페인과 잉카 제국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아타후알파, 그러니까 잉카 제국의 황제입니다. 아타후알파의 압도적인 대군, 이 8만 대군이 피사로 하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이 피사로는 스페인의 장군이에요. 반대로 오히려 피사로가 아타후알파를 사로잡고 수많은 신하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어쨌든 피사로에게는 말을 탄 62명의 병사와 106명의 보병이 전부였고요. 잉카 제국의 아타후알파는 약 8만 명에 이르는 대군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어떻게 스페인이 이 많은 대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큰 대승을 이룬 전투는 많지가 않죠. 오늘은 그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강력한 정복 요인인 말, 쇠, 총, 갑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칼 대신 총기가 주요 무기로 사용되면서 유럽 측이, 그러니까 스페인이 더욱 유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일화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한 영국 선원이 카누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원주민들이 보이는 어떤 마을이 보이니까 마을 울타리가 사격 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카누를 멈추고 무방비 상태의 주민들을 마구 사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영국 선원이 굉장히 사격술이 뛰어났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희생자들이 너무 많아서 살아남은 주민들의 시체를 쌓아두고 그 뒤에 숨었으며 마을 옆으로 흐르는 냇물은 새빨갛게 피로 물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을 갖지 못한 이 원주민들에게 총의 위력을 보여주었던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물론 스페인이 잉카족을 정복할 때 사용하던 이 총은 약간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발사할 수만 있어도 심리적 효과는 충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총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스페인 군인들의 갑옷이 변변찮은 인디언들을 도살하는 데 썼던 쇠칼, 창, 단검 등의 단단하고 예리한 무기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인디언들이 가진 날없는 곤봉, 스페인 군인과 말을 때려 부상을 입힐 수는 있어도 좀처럼 죽이기는 어려웠겠죠. 이 스페인 군대의 말 때문에 얻은 엄청난 이득은 목격담에서도 생생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만큼 이 말이라는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쇠붙이를 갖지 못한 보병들에 비해 스페인 군대의 말, 쇠, 무기, 갑옷 등에서 얻은 이점들을 고려해 볼 때 스페인 군대가 엄청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두 번째 이유는 이때 당시에 잉카 제국에 내전이 있었는데요. 이 내전의 원인은 천연두의 유행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천연두의 활약에 대해서요. 이 천연두는 잉카 왕제 그리고 곧이어 그의 후계자로 정해져 있던 그 사람까지 죽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재위 다툼이 시작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 그런 유행병 천연두가 없었다면 스페인인들은 하나로 단합된 잉카 제국과 싸워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변수 중에 하나긴 합니다. 스페인이 잉카 제국을 정복하기에 훨씬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페스트, 흑사병을 비롯한 유럽 고유의 전염병들은 다른 대륙의 많은 민족들을 몰살시킴으로써 유럽인들의 정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713년에 유행한 이 천연두는 유럽의 이주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주민이었던 한 개의 종족을 전멸시키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세 번째 이유는 어째서 더 크고 번영했던 군대의 수도 훨씬 많았던 아타후알파가 스페인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피사로는 스페인군의 대장이죠. 유럽의 해양기술 덕분에 카마르카에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유를 해양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 기술로 만들어진 배가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대서양을 건너 파나마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타후알파에게는 그러한 해양 기술이 없었으므로 남아메리카를 벗어나 해외로 팽창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배와 더불어 중앙 집권적 정치 조직도 필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스페인이 자금을 마련하고요. 그 배들을 건조하고 선원들을 고용하고 장비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화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잉카 제국에는 이런 게 없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유는 스페인 군대가 페루에 올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요인은 문자의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와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잉카 제국에는 문자가 없었지만 스페인에는 있었다. 정보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는 문자를 사용할 때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정확하게, 더 자세히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럽인들이 신세계를 식민지로 만든 직접적인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스페인 군대가 페루의 잉카 제국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168명의 스페인군이 8만 대군의 잉카 제국을 쉽게 정복하고 살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5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스페인 군대의 대장인 피사로가 성공을 거두게 한 직접적인 원인에는 총기, 쇠, 무기, 말 등을 중심으로 한 군사기술, 유라시아 고유의 전염병을 얘기하고 있고요. 천연두와 패스트, 흑사병 등을 얘기를 했어요. 유럽의 해양기술, 건조기술을 얘기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중앙집권적 정치조직, 그리고 글과 문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인들 덕분에 근대 유럽인들이 다른 대륙들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째서 그와 같은 직접적인 이점들이 신세계보다 유럽에 더 편중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농경 생활이 왜 시작되게 됐고 인류 역사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다면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는 책에서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공유해 볼게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인류 역사상 식량 생산이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식량 생산이 왜 시작되게 되었을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식량 생산이 더 발전적인 문명이니까 당연히 진화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반드시 농경 생활로 가야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게요. 평소에 인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식량 생산, 농경 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농경 생활이 왜 시작되게 됐고 인류 역사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인류 역사에서 식량 생산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순전히 야생동물을 사냥하거나 야생식물을 채집하는 것만으로 먹거리를 장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몇몇 민족이 비로소 식량 생산이라는 것, 즉 야생동물을 가축화하고요. 작물화해서 농작물을 먹이는 일, 그것을 시작한 지는 아직 1000년도 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000년이 굉장히 길어 보이겠지만 책에서는 인류 역사를 약 70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00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정착해서 농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당연히 수렵 채집보다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책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을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복과 식량 생산 사이의 주요 연관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생산 방식이 더 유리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첫 번째 연관성은 소비할 수 있는 열량이 많다면 그만큼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도표에서는 역사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근원적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해오는지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대륙은 동서축으로 해가지고요. 각 종의 전파 용이성에 따라 다수의 작물화된 식물종, 가축화된 동물종이 퍼져나갑니다. 다수의 적합한 야생종도 있는데 그 중에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잉여 식량이 생기게 되고 식량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많고 조밀하며 계층화된 정주형 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총기와 쇠칼을 만들게 되고 원양 항해용 선박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고 조밀해지기 때문에 정치 조직과 문자가 발달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가축화된 동물을 다루기 때문에 유행병이 돌기 시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도표 하나로 인간의 역사, 인간이 어떻게 한 곳에 정착하게 됐는지, 모이게 됐는지를 다 보여주네요. 같은 면적의 땅에 의존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수렵 채집보다 목축민이나 농경민이 대략 10배에서 100배 정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숫자의 힘은
식량을 생산하는 부족이 수렵 채집 부족에 비해 유리했던 여러 가지 군사적 이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축을 소유한 인간 사회는 고기와 젖, 비료를 주고 쟁기를 끄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가축화된 동물들이 각 사회에서 야생 사냥감을 대신해서 주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다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을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면 수확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전통사회에서 분뇨는 불을 피우기 위한 연료로서도 귀중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로 인해서 수렵 채집 생활보다 더 많은 먹거리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인구가 조밀해지는 이 효과들이 있었고요. 농경민은 밭과 과수원 주변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거처가 고정되면 그때부터는 사나 출산 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 책에 써 있는데 유랑생활하는 수렵 채집민들은 어떤 생활 방식을 보였냐면 수유기에 무월경, 금욕, 유아 살해, 낙태 등을 통해 가지고 4년 정도의 터울을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린 유아가 있으면 이동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점은 뭐냐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정착생활, 농경생활의 주요 이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 이점을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점은 정착생활의 또 다른 영향은 잉여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잉여 식량이 생겨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왕이나 관료 이외에 전업 전문가들도 부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정복 전쟁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전문적인 병사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인다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식량이 있으면요, 정복 전쟁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 사제들, 종교인들, 창이나 총기를 비롯해서 각종 기술을 발전시키는 금속 기술자, 숙련공, 그리고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보존시켜주는 필경사 등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업을 통해 가지고 계속 식량을 채취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외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점은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19세기에 철도가 개발될 때까지 육상 운송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을 가축화하기 전에는 육지에서 물자나 사람을 운반하는 수단이라고는 해봐야 인간밖에 없겠죠. 대형 포유류가 그것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와 말은 수레를 끌었고 술록과 개는 북극 지방에서 썰매를 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은 유라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장거리 운송의 주된 수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니 해도 정복 전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유라시아의 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말의 군사적 역할은 지프나 탱크에 필적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효과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점 세 번째는 말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가축화된 동물과 더불어 인간 사회에서 진화한 병원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들은 원래 동물들에게 퍼져있던 매우 유사한 조상 병원균에서 나온 것인데 각각 돌연변이를 거쳐 인간의 병원균으로 특수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을 가축화한 사람들은 새로 진화한 이 균에 제일 먼저 희생됐지만 사람들은 곧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력을 진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축화된 동물학에서 얻은 이 균들은 나중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평양의 여러 섬에 원주민을 정복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히 말해서 동식물의 가축화와 작물화는 곧 훨씬 더 많은 식량과 조밀한 인구를 의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결과 잉여 식량이 생겼고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을 이용해서 잉여 식량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도 생겼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화되고 경제적으로 복잡하고 기술적으로는 혁신적인 정주형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므로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유라시아에서 제국, 문자, 쇠, 무기 등이 제일 먼저 발달했고
다른 대륙에서는 그보다 늦어지거나 끝까지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과 낙타의 군사적 쓰임새와 동물에게서 얻은 이 균의 살상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식량 생산이랑 수렵 채집은 대안 방식일 뿐이다. 무엇이 더 우월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에서 재밌게 읽었던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인류 문명이 시작되면서 농경생활이 있고 수렵 채집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부분이 농경생활 쪽으로 이동해 간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더 발전돼 있고 성숙된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농경생활로 간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주변적인 물리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옮겨간 것이지 수렵 채집이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미개하기 때문에 없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인류의 문화 발전, 인류의 농경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하려면 우선 식량 생산의 기원에 대한 몇 가지 오해부터 일소하고 나서 질문을 새로 구성해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실 이 식량 생산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듯이 발견된 것도 아니었고 발명된 것도 아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식량 생산과 수렵 채집 중에서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방식의 상대적 가치에 따른 먹거리 선호에 따른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농경 생활을 할 것이냐 수렵 채집을 할 것이냐는 선호도에 따라서 그냥 선택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주장이죠. 인간이든 동물이든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노력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의식 중이라도 끊임없이 선호 순위를 매겨보고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고려돼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우선 배고픔을 탈내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거리를 찾습니다. 또한 어느 특정한 먹거리, 단백질이 풍부하거나 지방, 소금, 달콤한 과일, 그냥 맛이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기도 하는 겁니다. 19세기 미국 서부에서는요, 소를 기르는 사람, 양을 기르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모두 서로를 자기들끼리 멸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웃기죠? 인류 역사를 통틀어 농경민들은 언제나 수렵 채집민들을 원시적이라는 이유로 경멸했고요. 수렵 채집민들은 농경민들을 무지하다면서 경멸했고요. 목축민들은 둘 다 경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들끼리 그냥 서로 미개하다라고 경멸했다라는 것이지 농경 생활이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더 미개하지 않은 고차원적인 삶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식량 생산이랑 수렵 채집은 대안 방식일 뿐이다. 무엇이 더 우월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지난 만년 동안 나타난 지배적인 결과는 대체로 수렵 채집에서 식량 생산으로의 전환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수렵 채집보다 식량 생산의 경쟁력이 더 커지게 만든 요인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주요 요인을 대략 4가지로 추론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요인은 야생 먹거리가 감소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생계를 의존했던 자원, 특히 동물 자원이겠죠. 적어지거나 아예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후변화가 되었든 인간 사냥꾼들의 기술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든 어쨌든 간에 대형 포유류 대부분이 멸종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요인은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 식물이 증가하면서 식물의 작물화에 따르는 보상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로 야생 공류의 생식지가 크게 확대되고 짧은 시간 동안 막대한 양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야생 먹거리를 채집하거나 가공, 저장하는 등 식량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술의 발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생 곡물을 베는 낫, 그 곡물을 집으로 가져올 때 사용하는 바구니도 있겠죠. 껍질을 벗길 때 쓰는 절구와 공이도 있을 거고요. 맷돌도 있을 거고요. 저장하는 동안 싹이 트지 않도록 곡물을
깎아놓는 기술, 그리고 지하 저장 창고 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기술에 대한 증거는 수렵 채집민들의 유적지에서 이미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번째 요인은 인구 밀도의 증가, 그리고 식량 생산의 발원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적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인구 밀도의 상승 때문에 사람들이 식량 생산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면 식량 생산 덕분에 인구 밀도가 상승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대체로 이런 인과관계의 사슬은 양방향으로 모두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량 생산은 수렵 채집에 비해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식품 열량을 얻게 되므로 결국 인구 밀도를 상승시키는 이 경향이 있죠. 인구 밀도가 또 상승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식량 생산을 선호하게 되었다라는 이 부분에 의해서 점점 더 바뀌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소에 농경생활, 목축생활, 수렵 채집민의 이 생활에 대해서 서로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 이것은 더 미개한 기술이기 때문에 도태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정론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은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그냥 선택의 문제였던 것이지 무엇이 더 우월하다 미개하다의 그런 수준은 아니다 라고 여기서 반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농경생활로 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4가지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우 14종만이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134종은 왜 떨어졌을까?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영원히 야생 상태로 남아있을 운명이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총균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인류는 코끼리, 얼룩말, 코뿔소 등은 가축화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물음을 답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식량 생산과 농경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가축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떤 동물들은 가축화됐고 어떤 동물들은 가축화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은 그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이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겠죠. 이 동물들은 영원히 야생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가, 아니면 당시 인류의 지능 문제 등으로 인한 문제였는가에 대한 것이겠죠. 현재 148종에 달하는 전 세계의 대형 야생 초식성 육서 포유류는 이 가축화 후보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겨우 14종만이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134종은 왜 떨어졌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가축화가 실패하는 원인을 적어도 5가지는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식성이 되겠네요. 어떤 동물이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을 때 환원되는 효율은 100%에 훨씬 못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는 10%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체중 450kg의 소를 키우려면 옥수수 4,500kg이 필요하다. 더구나 체중 450kg의 육식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초식동물 4,500kg을 먹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이렇게 근본적인 비효율성 때문에 육식성 포유류는 단 한 정도 식용으로 가축화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고기가 너무 질기다거나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총균세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사자 햄버거의 기가 막힌 맛을 경험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코뿔소 고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육질도 좋고 먹을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효율화가 떨어져서이다 라는 것이네요. 두 번째, 성장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축은 빨리 성장해야만 사육할 가치가 있겠죠. 그러므로 고릴라와 코끼리는 기특할 정도로 먹이를 가리지 않고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합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릴라나 코끼리는 다 자랄 때까지 장장 15년 동안을 묵묵히 먹이고 키워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목장주가 과연 어디 있을까 라고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릴라와 코끼리도 맛있는데 가축하기는 어려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성장 속도라고 얘기를 하네요. 세 번째 이유는 감금 상태에서 번식시키는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남이 보는 앞에서 성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 중에도 그런 녀석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상에서 가장 빠르게 생각하는 동물인 치타를 예로 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들인 치타는 수렵용으로 개보다 월등히 뛰어난 소중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축화 되지 못했는데 인도 무굴 제국의 어느 황제는 치타를 1000마리나 길렀다라는 예시도 있네요. 돈 많은 여러 군주들이 이렇게 큰 투자를 했는데도 그들의 치타는 모두 야생 상태에서 사로잡은 것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금 상태에서 치타를 번식시키려는 군주들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생 상태에서는 몇 마리의 치타 형제들이 암컷 한 마리를 며칠 동안이나 쫓아다니는 형식입니다. 암컷은 이 난폭한 장거리 구애 과정을 거쳐야만 배란을 하거나 교미 준비가 되는 듯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 갇혀버리면 이 치타들은 대개 이러한 복잡한 구애에 나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가축화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번식도 어렵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유는 골치 아픈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웬만한 크기의 포유류는 대부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죠? 일부 대형 동물들은 다른 동물보다 훨씬 성질이 거칠고 위험해서 도무지 구제불능이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다른 면에서는 모두 가축화의 이상적인 후보종인데도 단지 사람을 죽이는 이 경향 때문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물들이 아주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회색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곰 고기는요 값비싼 별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TV에서 종종 보는 것처럼 곰의 쓸개뿐만이 아니고 이 고기도 굉장히 값비싼 별미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색곰은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초식성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무서운 사냥꾼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남긴 쓰레기도 잘 먹고 옐로우스톤이나 글레이셔 국립공원에서는 큰 골칫거리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비교적 빨리 성장하는 편이고요. 감금 상태에서 얌전하게 굴기만 한다면 회색곰은 훌륭한 동물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본의 아이누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의식의 일종으로서 회색곰 새끼를 일상적으로 길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새끼가 1살가량 되었을 때는 잡아먹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회색곰을 그 이상 기르는 것은 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예가 아프리카 들소라고 표현을 하네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다큐멘터리 보시면 아프리카 들소 보이죠? 굉장히 말랐지만 굉장히 뿔이 크고 몸집이 엄청나게 큰 들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톤이나 나가는 초식 동물인 하마도 또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녀석들이 해마다 사자를 포함해서 그 어떤 아프리카 포유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자가 굉장히 포악하고 위험한 동물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 하마나 아프리카 들소가 훨씬 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아프리카의 얼룩말 사종은 더 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종을 가축화하려는 노력은 수레를 끌게 하는 데까지는 진행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괴짜였던 월터 로스차일드 아시죠? 얼룩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런던 시가지를 누비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룩말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진다라고 표현하네요. 얼룩말은 사람을 꽉 물고 악착같이 놓지 않는 좋지 않은 버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카우보이라고 해도요 밧줄을 던져서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밧줄 올가미 날아오는 거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재빨리 머리를 이렇게 피해서 빈번하게 벗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겁먹는 버릇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대형 초식 포유류들이 포식자나 인간들로부터 위험에 반응하는 방식이 각양각색인데요. 어떤 종들은 신경이 예민하고 발이 빠르고 위협을 느끼자마자 즉각 도망치는 종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종들은 그보다 느린 편이고 덜 예민하고 무리 속에서 안전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슴이나 영양류는 전자에 해당하고요. 염소와 양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둬놓으면요 겁을 집어먹고 그 충격으로 죽어버리거나 탈출하려고 울타리를 혼자 마구 들이받다가 머리가 깨져 죽기 십상인 이런 가젤이 그러한 경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젤 아시죠? 이렇게 깡총깡총 초원을 뛰어다니는 그 동물 중에 하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사회적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의 거의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사회적 특성을 가진 동물들인데 무리를 이루어 살고요. 무리의 구성원들 사이에 우열 위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러한 사회적 동물들은 목축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잘 싸우지도 않으므로 한꺼번에 많이 모아둘 수도 있고요. 이런 우세한 지도자를 본능적으로 따르면서 인간을 지도자로 기억하기 때문에 양치기나 목양견이 쉽게 몰고 다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라는 제목으로 한 번에 요약을 하고 있고요. 후보종 중에서 몇 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실격되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의 식성, 성장 속도, 짝짓기 습성, 성격, 겁먹는 버릇, 그리고 사회 조직의 여러 가지 뚜렷한 특징 등 수많은 이유가 바로 인간이 이런 동물들을 가축화하지 못했던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거나 조금이라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